이봐, 한국인. 당신네 나라는 그저 우리 중국의 바다를 빌려 쓰는 거지. 자원도 없고 해상 교통로마저 우리 손바닥 안에 있는 나라가 뭘 안다고? MIT 국제해양자원 포럼 강당에 장의린 교수의 날카로운 조롱이 울려 퍼졌습니다. 400명의 세계 각국 대표들 앞에서 한국을 모욕하는 순간이었죠. 장 교수님, 바다를 단지 통로로만 보신다면 오늘 회의는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겠군요. 한국은 석유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가졌습니다. 장 교수님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이해하지 못할 자원이죠. 지금부터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가진 초특급 자원을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 MIT 해양경제학과 석좌 교수입니다. 바다의 경제학으로 퓰리처상을 받았고 이번 포럼의 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해양 경제를 연구했지만 그날 일어난 일은 제 평생 연구의 토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장의린의 말에 한국 대표단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 이도현이라는 젊은 학자만이 달랐죠. 다음 발언자 이도현, 한국해양수산부 연구원. 스크린에 이름이 뜨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도현은 단호하게 일어났고 장의린은 비웃는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장 교수님, 바다를 단지 통로로만 보신다면 오늘 회의는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겠군요. 이도현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양 자원에 관한 수많은 논문을 검토해왔지만 이런 접근은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은 석유보다 귀한 것을 가졌습니다. 장 교수님이 절대 이해하지 못할 자원이죠. 이도현이 화면에 띄운 건 단 한 장의 사진뿐이었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수평선을 가르는 대형 컨테이너선. 세상은 지금 자원 전쟁 중입니다. 하지만 석유나 가스가 아닌 다른 전쟁이죠. 장의린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흥미롭군. 뭘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하겠네. 제 옆자리에 린자오이 박사가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순수한 호기심이 느껴졌죠. 여러분은 요르단을 아십니까? 이도현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해양자원 포럼에서 내륙국 이야기라니. 화면에 중동의 작은 나라 지도가 떠올랐고 청중들도 저처럼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1950년대 요르단에게는 운명을 바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유전지를 개발하거나 아카바만이라는 작은 바닷길을 확보하거나.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연결고리는 제 책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었죠. 요르단은 유전 대신 바다를 선택했습니다. 당시엔 미친 결정으로 보였죠? 석유는 부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슬라이드는 페트라 유적지에서 홍해로 이어지는 좁은 회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70년이 지난 지금 요르단은 중동에서 가장 안정적인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석유는 고갈되지만 바다는 영원하다는 진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죠. 장의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르단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 아닌가? 석유 부자 사우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도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 교수님, 요르단은 그 결정 덕분에 내륙국이란 족쇄를 벗었습니다. 바다는 돈보다 중요한 것, 바로 선택권을 줬죠.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모르게 펜을 꽉 쥐었습니다. 30년간 연구해온 해양 경제학의 새로운 통찰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에겐 석유가 없었지만 세면이 바다였죠. 우리는 이 바다를 단순한 경계가 아닌 세계로 향하는 문으로 봤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흑백 사진이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는 모습이었죠.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79,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낮았습니다.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었죠. 하지만 바다가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린자오이가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그녀의 진지한 눈빛이 이도현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이도현의 다음 슬라이드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무역 통계였죠.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 99.7%가 바다를 통해 이동합니다. 유무가 막힌 한반도에서 바다는 생존의 길이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급하게 메모를 했죠. 일본이나 영국처럼 섬나라도 아닌데 이런 수치라니. 부산항은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컨테이너 처리량만 연간 2200만 TEU에 달하죠. 인천, 광양, 울산항을 더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효율적인 항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장외일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단지 지리적 위치 덕분 아닌가? 중국, 일본, 미국 사이에 있으니 당연한 거지. 이도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 교수님, 한국은 바다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척했죠.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된 이유입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조선소 사진이 떴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거대 도크에서 만들어지는 배들.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한국 조선 3사의 수주 점유율은 세계 시장의 70%입니다.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선박들을 만들죠. 독일 대표가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한국이 조선 강국이 됐습니까? 이도현의 답변에 저는 펜을 놓쳤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석유는 없지만 바다가 있었고 바다를 통한 무역만이 살 길이었죠. 절박함이 혁신을 낳았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해양경제학은 늘 자원의 양과 효율성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죠. 바다를 통한 연결과 접근성의 가치. 저는 린자오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는 듯했죠. 한국은 바다를 통해 원유를 수입해 세계 5위 정유국이 됐습니다. 반도체 소재를 수입해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 됐고요. 자원의 부재를 연결성으로 극복한 겁니다. 장외일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한국은 중국 바다에 의존하는 나라 아닌가? 이도현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동해와 태평양을 통한 새로운 항로가 그려져 있었죠. 한국은 결코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니까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해양 전략의 진정한 가치를. 자원이 없는 나라가 바다를 통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비결을. 이도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단순한 운송로가 아닌 미래 산업의 터전으로 봅니다. 해상 풍력, 조력 발전, 심해저 광물, 한국이 개척하고 있는 새로운 자원의 영역입니다. 영국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모든 나라에 열려 있습니다. 한국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이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정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그게 한국의 해양 철학입니다. 저는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제 바다의 경제학에서 놓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다와의 관계성. 소유가 아닌 공존의 경제학. 이도현의 다음 슬라이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원의 저주라는 제목과 함께 석유 부국들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상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이 더디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특히 중동과 남미 국가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저는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이 개념은 제 책에서도 다뤘지만 한국과 연결지어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자원이 많은 나라는 제조업이나 혁신보다 채굴에 집중합니다. 독재와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결국 소수에게만 부가 집중되죠. 이도현은 세계 경제 지도를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반면 한국,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은 교육과 기술 혁신에 투자했고 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장외일인이 조소를 띠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설명하나? 우리는 자원도 많고 경제도 성장했는데. 이도현은 침착하게 응수했습니다. 중국은 자원보다 인적 자본에 더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기반 수출 전략으로 자원의 저주를 피했죠. 이건 오히려 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저는 놀라웠습니다. 중국의 성공마저 자신의 이론 안에 포함시키다니. 한국은 자원 빈국이었기에 오히려 기회를 잡았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았지만 정유산업은 세계 5위, 철광석이 부족해도 철강산업은 세계 6위. 왜일까요? 이도현은 잠시 회의장을 둘러보더니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있으니까요. 세계 어디서든 필요한 자원을 가져와 가치를 더할 수 있었죠.
영국 대표가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진짜 자원은 바다와 지리적 위치라는 말인가요? 이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자원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은 인적 자원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교육에 GDP의 5% 이상을 투자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보였죠.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다와 사람의 결합. 이게 바로 한국 모델의 핵심이었습니다. 장외일인이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래봤자 결국은 군사력이 국력 아닌가? 자원이 많은 나라가 군사적으로도 강하지. 회의장이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군사 문제는 이 포럼의 주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좌장으로서 개입하려 했지만 이도현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지속 가능성 없는 힘은 허상입니다. 장 교수님, 진정한 국가 경쟁력은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 전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린자오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존경심이 느껴졌죠.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이도현의 발표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제 연구 전체를 뒤집는 것이었거든요. 바다를 단순한 자원의 보고가 아닌 연결과 가능성의 공간으로 본다는 발상. 그때 동남아시아 대표 파룰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바다 과연 자유로운가요? 회의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파룰은 말레이시아의 저명한 해양법 전문가였죠. 남중국해에서는 지금도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려는 세력이 있는 한 과연 한국의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이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인 듯 했죠.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바다의 자유와 개방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전략은 무의미해집니다. 화면이 바뀌며 남중국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논쟁이 되고 있는 구단선과 인공섬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장외일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정치적 문제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포럼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좌장으로서 개입해야 했습니다. 장 교수님, 해양자원과 경제는 국제정치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도현 박사의 발언을 들어봅시다. 이도현은 침착하게 계속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무역국이자 해양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사실 중국이야말로 바다의 자유로운 통행에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죠. 장외일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옆에 앉은 린자오이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갑자기 중국 대표단에서 또 다른 인물이 일어났습니다. 왕레이 베이징 해양대학의 소장이었죠. 한국은 중국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다를 통제하면 한국 경제는 끝입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을 담은 발언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도현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 소장님, 한국은 단 한 번도 바다를 정복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다와 공존을 택했습니다. 통제가 아닌 흐름을 존중했죠. 이어서 그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무역 루트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결코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의 핵심은 바다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모든 나라의 공동 이익이죠. 왕레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도현은 직접적인 도전을 철학적 논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바다를 둘러싼 힘의 논리를 가치의 논리로 바꾼 거죠. 린자오이가 조용히 메모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변화가 느껴졌죠. 존경? 아니면 다른 감정이었을까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이도현의 발표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접어들고 있었죠. 지금까지 해양 접근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발견한 또 다른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자원입니다. 화면에 한국의 산간 지역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울창한 숲과 산악지대였죠. 여러분은 야생콩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회의장에 의아한 표정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의아했죠. 해양자원 포럼에서 갑자기 콩 이야기라니. 한국 DMZ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콩 품종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콩에서 특별한 화합물을 발견했습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난 성분이었죠. 슬라이드가 바뀌며 현미경으로 본 세포 사진이 나왔습니다. 눈에 띄게 암세포의 성장이 억제되는 모습이었죠. 독일 바이엘사는 이 야생콩의 특허권을 사겠다며 7조 원을 제안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놀라웠죠.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그런 가치 있는 생물 자원이 있었다니. 그러나 한국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생물 주권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죠. 장외일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돈을 거절하다니 어리석은 결정 아닌가요? 이도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장 교수님, 석유와 달리 생명자원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구할수록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죠. 우리는 그 콩으로 국내 제약 산업을 발전시켰고 결과적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필기를 멈추고 이도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그의 논리가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한국은 없는 자원을 찾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던 자원의 가치를 발견한 거였죠. 한국은 세계 5위 바이오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바다가 물리적 연결성을 제공했다면 생명자원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기반이 됐죠.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성공 비결은 해양과 생명공학의 결합이란 말입니까? 이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자원을 결합했습니다. 바다를 통한 접근성과 생명자원의 지속 가능성이죠. 석유는 태우면 사라지지만 이 두 자원은 활용할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심지어 장외일인조차 관심을 보였죠. 린자오이는 눈을 빛내며 필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도현의 주장은 단순한 국가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죠. 눈에 보이는 자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적 자원관. 바이오 산업은 한국 GDP의 3%를 차지하고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명자원 특허는 세계 3위고요. 이것이 바로 석유 없는 나라가 찾은 보이지 않는 석유입니다. 회의장에 감탄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다음 책의 주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이도현의 발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에 관한 이야기였죠.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와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한국 제품들이 나열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배터리. 놀라운 목록이었죠. 이 모든 제품들이 바다를 통해 세계로 나갑니다. 한국 수출의 99.7%가 바다를 통하죠. 그리고 전 세계 해운 네트워크의 중심에 한국 선박이 있습니다. 저는 급하게 메모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런 관점에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문화입니다. K-팝, 영화, 드라마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죠. 화면에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 성공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이 개방된 해양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통해 들어온 다양한 문화적 영향이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 DNA를 만들었죠. 린자오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 내내 열심히 듣기만 했던 그녀가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죠. 한국 문화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도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한국은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되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통해 다시 세계로 내보냈죠. 장외일인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중국도 곧 따라잡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자원과 시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도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장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국은 기술을 따라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열정은 따라잡지 못할 겁니다. 한국인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은 복제할 수 없는 자원이니까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장외일인조차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죠. 런던 경제대학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해양 강국으로 성장한 비결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한국이 조선 강국이 된 계기는 1970년대 석유 위기였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초대형 유도선 건조에 뛰어들었죠. 반도체 강국이 된 것도 1990년대 외환위기 때문이었고요.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해양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한국의 위기 대응 방식까지 형성했다니. 제가 연구해온 해양 경제학에서 놓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항상 세계를 무대로 생각했습니다. 내수 시장이 작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되 한 발 앞서가려 노력했습니다. 린자오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존경과 공감이 섞인 듯했죠.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마지막 세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도현은 미래를 향한 한국의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바다와 사람을 통해 어떻게 자원의 한계를 극복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화면에 지구온난화와 해양 오염 관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었죠. 바다를 통해 성장한 한국은 이제 바다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니까요. 이도현은 한국의 친환경 선박 기술과 해양 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 수소 선박 개발 프로젝트. 인상적인 사례들이었죠. 한국 조선소에서는 이미 탄소 배출 제로 선박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 선박으로 바다를 지키는 역설적 해결책이죠.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선박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경제성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이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입니다. IMO 2020 환경 규제 이후 친환경 선박의 가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연구해온 단기 경제성 중심의 해양 경제학과는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한국은 바다에서 얻은 것을 바다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한 자율 운항 선박을 개발했고 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외일인이 마지막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결국 국가의 진짜 힘은 규모와 군사력입니다. 이런 환경 이야기는 부차적인 문제 아닌가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도현의 대답을 기다리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장 교수님, 진정한 힘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비할 자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장외일인조차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린자오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BTS 팬입니다. 그들도 바다 건너 저희에게 왔죠. 한국 문화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있어요. 회의장이 잠시 정적에 빠졌다가 곧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화해의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이도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린 박사님, 문화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바다처럼요. 우리가 서로 배우고 나누는 한 미래는 밝을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긴장감 넘치던 학술 포럼이 갑자기 화합의 순간으로 바뀐 것이었으니까요. 이도현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야경과 함께 바다는 석유보다 귀하다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밀은 바다와 사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이도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마이크 없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석유는 태우면 사라지지만 바다는 길을 내면 미래가 열립니다.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말이 모든 참석자의 마음에 와닿은 듯했죠. 저는 문득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저의 바다의 경제학에서 놓친 중요한 부분을. 바다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는 것을. 한국의 발전 모델은 단순한 경제 성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원의 한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여정이죠. 우리는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었고 사람을 통해 혁신을 이루었으며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놀랍게도 장외일인조차 억지로 박수를 치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지만요. 제가 좌장으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도현 박사님, 놀라운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우리에게 해양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도현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발표는 제 다음 책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성공 모델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군요. 이도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앤더슨 교수님.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자리를 떠날 때 장외일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서둘러 퇴장했습니다. 그러나 린자오이는 이도현에게 다가갔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요. 한국의 해양 전략과 생명자원에 대해서요. 이도현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심을 향한 질문엔 언제든 답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어야 하니까요. 회의장을 나서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해양 경제학을 연구해왔지만 오늘 하루가 제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으로 보스턴 항구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컨테이너선과 유조선들이 오가는 모습. 예전에는 그저 무역의 통로로만 보였던 그 바다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모델, 소유가 아닌 연결의 경제학. 착취가 아닌 공존의 가치관.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닐까요? 그날 이후 저는 바다와 미래 한국 모델에서 배우는 지속 가능한 경제학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제 전작 바다의 경제학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죠. 석유보다 귀한 자원, 그것은 바로 바다와 사람,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용기였습니다. 세계는 지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 단 30년. 최근 중국엔 야구공 크기만한 우박이 떨어졌고 남미에선 100년 만에 대지진이 도시를 삼켰습니다. 이젠 그 어떤 나라도 기후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구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나사는 한 장의 위성 사진을 발견합니다. 대한민국 완도 앞바다. 푸른 바다 위를 가득 메운 정체불명의 검은 실선들. 미국 본토 과학자들조차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체불명의 패턴.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안에 해답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박사 에밀리는 한국의 한 바다 마을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저의 박사학위보다 한국의 평범한 어부님들의 손이 더 위대하고 귀하다고요. 석유, 금, 천연가스를 보유한 나라들은 있던 자원을 파낸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어떤 자원보다 소중한 자원을 만드는 나라라고 세계인들은 평가합니다. 지금부터 세계인들이 싹 다 퍼가는 대한민국 보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에밀리 스콧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기후재난을 연구하는 과학자죠. 2025년 저희 연구팀은 세상을 뒤흔들 보고서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지구에 남은 시간은 단 30년뿐입니다. 발표 자리에서 던진 이 한마디가 CNN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진짜 답은 바다에 있습니다. 수백 개의 질문이 쏟아지는 기자회견장에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했던 문장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바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할지 몰랐어요. 단지 해양 생태계가 지구 온난화의 열쇠라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나사에서 온 동료가 제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에밀리, 이거 한번 봐요. 위성 사진인데. 이상한 게 찍혔어. 화면을 보니 망망대해 위에 기이한 검은색 격자 무늬가 드러났습니다. 위치는 동아시아,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서남해안이었죠. 오염물질일까? 아니면 군사시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체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김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이라고 하는 해조류를 기르는 시설이었죠.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해조류 양식장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팀의 한국계 연구원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그냥 해조류가 아니에요. 엄청난 양의 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숲이에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작은 해조류 농장들이 모여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었거든요. 나사 위성이 포착한 그 검은 격자는 사실 지구의 숨구멍이었던 겁니다.
과학계에선 이런 현상을 블루카본이라고 부릅니다. 바다 생물이 탄소를 흡수하는 현상이죠.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주로 맹그로브 숲이나 산호초에만 관심을 뒀어요. 그런데 한국의 이 기미라는 해조류가 기대 이상의 탄소 흡수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논문과 데이터로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위성 사진에서 본 그 검은 격자가 가장 많이 모여있던 곳, 완도라는 지역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완도로 향하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과학자로서 냉철하게 사실만 보고 싶었지만 한편으론 기대감도 컸어요. 이곳에서 정말 지구를 구할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 처음 가보는 동양의 작은 어촌에서 세계 최고 연구기관들이 놓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까?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와 농장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학자들이 깨닫지 못한 진실이 이곳에 있는 걸까? 수년간 쌓아온 내 연구 경력과 학문적 자부심을 내려놓고 새로운 눈으로 이 낯선 바다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도에 도착하기 직전 창문 너머로 드넓게 펼쳐진 검은 격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알았죠. 이 여정이 단순한 현장 조사가 아니라 제 인생과 과학자로서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완도에 도착한 첫날, 저는 지역해양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김정훈 박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맞이해 주셨죠. 김 박사님은 20년 넘게 이곳 해조류를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스콧 박사, 멀리서 오셨는데 뭐가 그렇게 궁금하셨나요? 저는 나사에서 받은 위성 사진을 꺼냈습니다. 거대한 검은 격자들이 바다에 펼쳐진 모습이 선명했죠. 우리 나사 분석팀이 이 지역에서 특이한 탄소 흡수 패턴을 발견했어요. 이 격자 무늬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스콧 박사님, 이건 우리가 1000년 넘게 해온 일입니다. 바로 김양식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김 박사님은 저를 작은 어선에 태우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수면 위로 수많은 검은 줄이 그물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줄에는 검붉은 김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김발입니다. 바다에 말뚝을 박고 줄을 설치해서 김이 자랄 수 있게 하는 시설이죠. 배에서 내려 바닷물에 발을 담그자 김 박사님이 잘 자란 김 한 줄을 건네주었습니다. 손에 쥐어보니 미끌미끌하면서도 탄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김 한 줄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까요? 한 헥타르의 김 양식장은 연간 약 8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김 양식 면적은 10,000헥타르가 넘요. 단순 계산해도 연간 8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셈입니다. 숫자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탠퍼드에서 제가 연구하던 최첨단 탄소 포집 기술보다 효율이 높았거든요. 게다가 이건 순수하게 자연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여기 있어요. 김 박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수확해서 먹어요. 탄소를 그냥 가두는 게 아니라 식품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날 저녁 연구소에서 제공한 숙소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나사의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한국의 김 양식이 지구온난화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규모로 확장할 수 있을까?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 가능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 첨단 기술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계는 왜 간과했을까? 잠을 설치는 밤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치는 바다가 보였고 그 위에 어른거리는 김발의 그림자도 보였죠. 수백 년, 아니 100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바다를 경작해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식량을 얻기 위한 일을 했을 뿐인데 알고 보니 지구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실제로 김을 수확하는 어민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소개해 주신 이영도 할아버지는 73세의 노련한 어부셨어요. 새벽부터 바다에 나가 김을 수확하는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영도 할아버지의 거친 손길이 김발을 다루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사의 첨단 위성이 발견한 기후변화 해결책을
이 할아버지는 평생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오고 계셨던 겁니다.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영도 할아버지의 작은 배를 따라 바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해풍이 얼굴을 때렸지만 73세의 할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죠.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김양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내가 15살 때부터니까. 벌써 58년이 됐네. 배가 긴발 근처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능숙하게 도구를 꺼내셨습니다. 긴발에 달라붙은 검은 김들을 하나씩 떼어내는 작업이 시작됐죠. 바다 위에서 수확하는 모습은 마치 밭에서 작물을 거두는 농부와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얼마나 수확하시나요? 날씨 좋은 날은 보통 20만 300kg 정도 건져 올리지. 겨울철이 제일 바쁘다네. 저는 과학자적 호기심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김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영도 할아버지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말은 모르지만 김이 자라려면 바닷물이 깨끗해야 한다는 건 알지. 바다가 살아야 우리도 사는 법이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연구하며 찾으려 했던 답을 이 어르신은 이미 삶으로 알고 계셨던 거죠. 수확이 끝나고 우리는 위판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수십 척의 배가 각자 수확한 김을 쏟아내고 있었고 그 양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위판장 관계자에게 연간 생산량을 물었더니 완도에서만 연간 약 3만 톤의 김을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약 18만 톤. 계산해보니 이는 연간 약 3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과 맞먹는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스탠퍼드에서 개발 중인 인공 탄소 포집기의 100배 효율이잖아. 제 중얼거림을 들은 김 박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천연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힘으로 탄소를 가두는 거죠. 위판장에서 나오는 길, 이영도 할아버지가 묻더군요. 이 김이 정말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이오?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의 손이 지구를 구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완도 해양연구소에서 김양식의 탄소 흡수 메커니즘을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광합성을 통해 김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지 정밀하게 측정했죠. 가장 놀라운 사실은 김이 자라는 속도였습니다. 씨를 뿌린 후 불과 50일 만에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빨랐어요. 이는 육상 식물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탄소를 고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연구소에서 나와 바닷가를 걷는데 문득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첨단 기술만이 지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알고 보니 수백 년 된 전통 양식법이 해답이었다니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나사와 스탠퍼드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찾던 답은 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가는 한 노인의 손끝에 있었습니다. 과학이 놓친 진실은 바다에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김이라고 부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면 위로 어른거리는 긴발의 모습이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발견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요. 한국의 김양식이 지구온난화를 막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군산대학교 해양생태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박진수 교수팀이 진행 중인 갯벌 탄소 흡수 실험을 직접 볼 수 있었죠.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모두 장화를 신고 갯벌로 들어가는 중이었거든요. 저도 서슴없이 갯벌에 발을 디뎠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을 느끼며 생각했죠. 스탠퍼드라면 이런 실험은 절대 못했을 거야. 여기서는 무엇을 측정하고 계신가요? 진흙에 허우적거리며 물었습니다. 박진수 교수님이 작은 기기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갯벌 내 규조류의 광합성 효율을 측정 중입니다. 김만이 아니라 이 갯벌 자체도 엄청난 양의 탄소를 흡수하거든요. 연구원들은 몸을 낮추고 갯벌 위에 엎드려 작은 샘플들을 채취했습니다. 그들의 실험복은 이미 진흙투성이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저도 무릎을 꿇고 갯벌 위로 몸을 낮췄습니다. 이 작은 미생물들이 뭘 할 수 있길래요? 한국의 갯벌 면적은 약 2,5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전체 면적의 규조류가 흡수하는 탄소량은 연간 약 25만 톤으로 추정되죠. 김양식과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그날 오후 연구소 실험실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규조류의 세계는 경이로웠어요. 이 작은 생명체들이 태양빛을 받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갑자기 제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불현듯 깨달았거든요. 우리 서양의 과학자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박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을 너무 얕봤습니다. 박 교수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는 첨단 기술로 탄소를 포집하는 방법만 연구했어요.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연과 함께 수백 년간 이미 그 일을 해오고 있었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죠. 스콧 박사님, 과학은 겸손해야 합니다. 자연 앞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지식 앞에서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발견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찾던 답은 데이터가 아니라 생명이었다. 바다에서 채취한 김 샘플과 갯벌의 규조류 샘플을 나란히 놓고 보니 이 작은 생명체들이 지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완도로 돌아가 김양식장 옆에 잘피숲도 조사했습니다. 잘피라는 해초도 놀라운 탄소 흡수 능력을 갖고 있었죠. 김, 갯벌의 규조류, 그리고 잘피. 이 세 가지가 한국 바다의 탄소 흡수 삼총사였습니다. 김 박사님과 배를 타고 바다 위에 있을 때 문득 질문했습니다. 한국에선 이걸 왜 더 세계적으로 알리지 않았나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인데요. 김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일상적인 일이라 그랬을 겁니다. 뛰어난 것들이 항상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지구를 구할 열쇠가 숨어 있었던 거죠. 첨단 과학의 세계에서는 보지 못했던 해답을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가는 어부의 일상에서 발견한 셈이었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20년 넘게 해조류 연구를 해온 서동철 박사님을 만났죠. 서 박사님은 김뿐만 아니라 미역, 다시마 등 한국의 모든 해조류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서양에서는 해조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서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은 바다 쓰레기로 봅니다. 해변에 밀려온 해초를 치우는 일에 수백만 달러를 쓰죠. 서 박사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해조류는 보물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출산 후엔 미역국을 먹고 아이들은 김으로 만든 김밥을 도시락으로 가져가죠. 서 박사님은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의 해조류 양식 역사는 4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갔고 현대적인 양식법만 100년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 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그런데 왜 블루카본 연구에서 김이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양 중심의 연구 경향 때문이었죠. 대부분의 블루카본 연구는 맹그로브나 산호초처럼 서양에서 볼 수 있는 생태계에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서 박사님과 함께 한국의 총 해조류 양식이 가두는 탄소량을 계산했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를 모두 합치면 연간 약 6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소나무 숲 약 6만 헥타르가 흡수하는 양과 맞먹는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해조류의 성장 속도입니다. 서 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소나무가 같은 양의 탄소를 고정하려면 30년이 걸리지만 김은 불과 50일이면 됩니다. 저녁에는 서 박사님의 초대로 간단한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해조류 요리가 올라왔죠. 김으로 만든 김밥, 미역국, 다시마 샐러드.
한입 베어 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지구의 방어막이구나. 그때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구의 방어막입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계속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이 김이, 여러분. 아이들의 도시락에 들어가는 이 김밥이 사실은 지구 온난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요. 자리에 있던 한 어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걸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알고 보니 지구를 구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 제출할 발표문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단호하게 정했죠. 블루카본의 반전 해초가 아니라 검은 영웅이었다. 발표문에는 김 양식의 역사부터 시작해 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탄소를 흡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시스템을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기후변화 해결책은 첨단 연구소가 아닌 한국의 작은 어촌에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개발하려 했던 기술을 한국의 어민들은 수백 년 동안 이미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작성하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완도의 밤바다가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검은 바다 위에 펼쳐진 긴발들, 그리고 그 위로 쏟아지는 별빛. 유엔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알게 될 거야. 김밥 한 줄에 담긴 진짜 가치를. 스위스 제네바 유엔 기후변화 특별회의장. 150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저는 발표대에 섰습니다. 제 발표 순서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건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으니까요.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혁명적인 기후변화 해결책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 문장을 던지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그런데 이 해결책은 첨단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된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스크린에 완도 앞바다의 김 양식장 항공 사진을 띄웠습니다. 검은 격자 무늬가 바다 위에 펼쳐진 광경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한국의 김발입니다. 김이라는 해조류를 기르는 시설이죠. 이 작은 해조류가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지 아십니까? 이어서 제가 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김 양식의 탄소 흡수량, 성장 속도, 생산성 등의 수치를 보여주자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 헥타르의 김 양식장은 같은 면적의 열대우림보다 최대 5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게다가 김은 불과 50일 만에 수확이 가능하고 연간 최대 4회까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구 중심적 시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첨단 기술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혜의 가치를 간과했습니다. 발표를 이어가며 김 양식의 역사, 문화적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잠재력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73세의 이영도 할아버지가 김발 위에서 김을 수확하는 모습이었죠. 이분이 바로 제가 만난 이영도 할아버지입니다. 58년 동안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가 김을 기르고 수확하신 분이죠. 그분은 단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셨을 뿐인데 알고 보니 지구를 구하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마지막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완도에서의 기억, 이영도 할아버지의 투박한 손, 새벽 바다의 차가운 기운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이 모든 걸 만든 건 한 할아버지와 한 바다였습니다. 우리가 찾던 기후변화의 해답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속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정적에 빠졌죠. 그리고 갑자기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둘, 셋.
순식간에 전체 회의장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수많은 국가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은 자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죠. 특히 연안국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특별대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스콧 박사님, 이건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우리는 즉시 글로벌 블루카본 이니셔티브를 시작해야겠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한국에 있는 김 박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발표가 어땠나요? 김 박사님이 물으셨죠.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김양식에 감탄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이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김 박사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단지 조상들로부터 배운 일을 해왔을 뿐인데 이렇게 세계적인 해결책이 될 줄은 몰랐네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한국 완도의 밤바다처럼요. 소셜미디어를 열어보니 제 발표 영상이 이미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입김 to save us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고 있었죠. 세상이 드디어 그 작은 검은 해초의 가치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유엔 발표 다음 날 아침 스위스 호텔방에서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이메일과 메시지, 전화가 쏟아지고 있었죠.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동료가 보낸 뉴욕타임즈 일면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의 김밥이 지구를 살리고 있다. 이 한 문장이 세계적인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제 유엔 발표 내용을 자세히 다루며 한국의 김양식이 어떻게 기후변화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에밀리 CNN에서 생방송 인터뷰 요청이 왔어. 연구팀 동료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 호텔 로비에서 생방송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앵커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스콧 박사님, 정말 김이라는 해조류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의 김양식은 이미 매년 수십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전 세계 연안 국가로 확장한다면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실이 지금까지 간과됐을까요? 이 질문에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서구 중심적 시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첨단 기술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했죠. 비서구권의 전통적 지혜를 무시했던 거예요. 인터뷰 후 스마트폰을 보니 김이라는 단어가 구글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입김 to save us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었고 미국과 유럽의 슈퍼마켓에서는 김 제품이 완판되고 있다는 뉴스도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대사관에서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초청 연사로 참석했죠. 한국 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지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김양식 기술을 모든 국가와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어 발언했습니다. 김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미역, 다시마, 그리고 갯벌의 규조류까지 이 모든 것이 함께 지구의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형 블루카본 모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 연구진으로부터 흥미로운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 연안 국가들이 한국식 김양식을 도입할 경우 연간 약 5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는 예측이었죠. 이는 전 세계 자동차 배출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유엔 사무총장과의 비공개 미팅이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물었고 저는 준비해간 글로벌 블루카본 이니셔티브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한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도상국 연안 지역의 김양식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연안 국가들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무총장은 깊이 공감하며 즉각적인 행동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에 글로벌 블루카본 정상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한국 정부와 함께요. 그날 밤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단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그저 나사 위성사진 속의 이상한 격자 무늬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격자 무늬가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전 세계가 알게 되었죠. 스마트폰으로 최신 뉴스를 확인하니 전 세계 연안 국가들이 앞다투어 김양식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그리고 가장 놀라운 소식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방금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안에 대규모 김양식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을 지나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연구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형 블루카본 모델의 전 세계 확산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죠. 문득 창밖의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푸른 바다가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희망은 한국의 검은 바다 먹거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UN 기후변화 정상회의 이후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빠르게 변했죠. 제가 발견한 한국의 블루카본 모델은 이제 전 세계 57개국에서 실행 중이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죠. 하루는 한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완도에서 열리는 세계 블루카본의 날 행사의 주빈으로 초대된 것이었죠.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완도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묵었던 작은 숙소 자리에는 이제 세계 블루카본 연구센터라는 대형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항구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선들이 정박해 있었죠. 행사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반가운 얼굴은 김 박사님과 이영도 할아버지였습니다. 에밀리, 2년 만이군요. 김 박사님이 두 팔을 벌려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이영도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제 75세가 되신 할아버지는 여전히 바다로 나가신다고 했죠. 할아버지, 이제는 은퇴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바다는 내 삶이야. 이제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김 기르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 그걸 가르쳐주는 재미로 살고 있지. 행사장은 전 세계에서 온 과학자들과 정책 이반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제 발표가 있던 날 대형 스크린에는 놀라운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한국형 블루카본 모델이 도입된 지 2년 만에 전 세계에서 약 1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추가로 흡수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발표를 마치고 나서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완도 어민들이 준비한 대규모 잔치였죠. 마을 광장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온갖 해산물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김을 활용한 음식들이 가장 많았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긴 김밥 만들기였습니다. 완도 주민들과 전 세계에서 온 손님들이 함께 500m 길이의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서툴게나마 김밥 말기에 동참했죠. 그날 저녁 바닷가에서 작은 불빛 축제가 열렸습니다. 수백 개의 등불이 바다 위로 떠올랐고 그 광경은 마치 별이 바다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감탄하며 구경하는 가운데 이영도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네. 아닙니다, 할아버지. 제가 아니라 할아버지와 이곳 어민들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그 가치를 세상에 알린 것뿐이에요.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무언가를 건네주셨습니다. 정성스레 쌓인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기른 김으로 만든 거야. 자네가 처음 왔을 때처럼.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김밥 한 줄을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이 어쩐지 상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음식 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니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손이 우리 아이들의 숨을 살렸습니다. 제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도 촉촉한 기운이 맺혔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그 위에 펼쳐진 긴발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광경은 완도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연안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랫동안 쓰고 있던 책의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지구는 한국의 바다에서 다시 숨을 쉬었다. 책을 저장하고 나서 할아버지가 주신 김밥을 조금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완도에 처음 왔을 때의 기억, 나사 위성 사진을 처음 봤을 때의 호기심, 유엔 회의장에서 눈물을 흘렸던 순간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완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을 다니며 한국형 블루카본 모델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죠. 스탠퍼드 대학에는 동아시아 해양생태연구소를 설립했고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이 완도를 방문해 김양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습니다. 처음 나사 위성 사진 속 이상한 검은 격자를 봤을 때 그것이 지구를 구하는 열쇠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오늘도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는 김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은 묵묵히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있죠.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전 세계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김밥 한 줄이 지구를 구했다는 이야기, 누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과학은 때로 가장 평범한 곳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완도의 바다에선 김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조류는 단지 바다에서 자라는 풀이 아닙니다. 전 세계 122개국, 매해 7천억 원어치의 바다를 우리는 키워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은 세계 수출 1위, 한국은 해조류 생산 세계 3위. 그런데 지금 수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미국, 영국, 호주, 노르웨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바다를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완도의 양식장 그 자체가 바다 위 교과서가 된 겁니다. 석유는 땅에서, 금은 산에서 나오지만 한국은 바다에서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김밥 한 줄 속에 담긴 건 한국의 기술이자 지구의 희망이었습니다. 오늘도 바다에서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 어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